정치평론가 이강윤의 오늘. 안녕하십니까, 이강윤입니다. 10월 28일 화요일 시작합니다. 음악을 하는 사람으로서 한국 사회의 문제점에 대해 많은 분노를 느꼈다. 국가의 틀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력은 음악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든 어느 누구에게도 예외가 아니다. 불법으로 다운받는 사람들은 다운받고 욕이나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 좋은 애 나쁜 애 하지 말고 그냥 닥치라는 거죠.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지 않았다는 죄의식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노무현의 죽음은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전기를 마련해 줄 수 있지만 그러기엔 너무 아까운 사람이 죽었다. 첫 수술 후 불과 열흘 만인 어제 유명을 달리한 가수 신해철 씨가 했던 말들입니다. 그의 사인이 명확히 규명되고 의료사고 같은 문제가 있었다면 그에 상응하는 마땅한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겁니다.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잠시 후 시작합니다. 부장님, 대리운전은 뭐 부를까요? 대리운전 블랙박스 주는 1800-6606 대리운전이 있지 않은가? 20회 이용시 블랙박스를 주는 1800-6606 블랙박스 대리운전이요? 그럼 검색창에 블랙박스 대리운전을 검색해보게. 홈피에는 다양한 사은품들도 있다네. 저기 부장님, 블랙박스 대리운전에서는 국민TV에 후원도 한다면서요. 자네도 블랙박스도 주고 후원도 하는 1800-6606 이용하게. 역시 대리운전은 1800-6606. 차 살 때 어디서 검색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견적냈어? 카넥트요. 차 살 때 어디서 할인받았어? 카넥트요. 카넥트 모르세요?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은 앱이요. 차량 재원, 이미지 검색부터 결제 조건에 따른 견적 비교를 한 방에. 차 살 때 찾는 앱 카넥트를 지금 다운받으세요. 자동차의 모든 것 카넥트. 넥트 카넥트. 김대리, 우리 회사 대표번호 신청했나? 네, 사장님. 말로고는 1636 말하는 전화에 신청했습니다. 에? 전화를 말로 걸어? 네, 어려운 번호 대신 1636 누르고 상호명을 말하면 바로 저희 회사로 연결된다고요. 이제는 번호를 알릴 필요도 없어요. 기억하세요. 상호, 브랜드, 명사로 단 하나뿐인 번호의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문의는 1636 누르고 말하는 전화라고 말씀하세요. 이웃나라 일본 연금제도는 어때? 2012년 기준으로 일본은 모든 국민에게 기초연금 77만 원을 지급하고 노동자에게는 별도로 후생연금 208만 원을 주고 공무원들에게는 공무원연금 282만 원을 지급한대. 그럼 국민들에게는 기초연금 77만 원에 208만 원을 더해서 285만 원을 주는 거네. 그렇지. 일본은 공적연금만으로 노후생활 70%를 책임져 주는데 우리나라는 사적연금과 국민연금 모두 합해서 노후생활 보장률이 30%밖에 안 돼. 그래? 우리나라와 일본 차이가 많이 나네? 국민 여러분, OECD 국가 중 공적연금 수준이 가장 낮은 나라가 일본입니다. 공무원연금을 낮출 게 아니라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 수준으로 높여야 합니다. 공적연금 강화, 국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네, 10월 28일 화요일입니다. 뉴스 브리핑 시작할까요? 김용민 PD,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김관진 청와대 안보실장이 김정은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 추진하게 된 거다 이런 말을 했는데 무슨 소리랍니까? 참 얘기가 맨날 달라집니다. 뭐 안보 상황 때문에 전작권 연기한 거 아니다.
뭐 거시적이고 장기적인 관점 속에서 결정한 거다 이렇게 얘기해 놓고는 네. 또 김정은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 전시작전 통제권 재연기 시도는 2013년 2월 북한의 3차 핵실험 또 3월에서 4월 유례 없는 긴장 조성 이런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을 했는데요. 김관진 실장은 청와대가 전작권 재환수 시기를 적절한 조건이 갖춰질 때라고 모호하게 설정한 데 대해서는 그 조건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우리 군의 능력 그리고 한미 간의 대응 능력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반적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국군의 독자적인 대비 능력, 전반적인 안보 상황의 세 가지를 말한 것이다. 그래서 2020년대 중반에는 전작권을 전환할 수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말이 어려운데요. 네. 북한이 무섭다 이런 말로 바꿔도 크게 잘못된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그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 뭐 이렇게 복잡하게 했답니까? 그런 쉬운 얘기를 하게 되면은 창피하니까. 네, 그런 거죠. 뭐 쉽게 얘기해서. 자, 근데 말이죠. 2012년 하기로 했다가 2015년으로 연기했고요. 2015년도 안 돼서 2020년대 중반. 뭐 어느 시기라고 딱 특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네. 2020년대 중반이라고 또 이렇게 그래서 더 말하는 문제가 큰 거죠. 그렇죠. 의지를 의심받기에 충분한 겁니다. 그리고 2020년대 그때도 뭐 청와대 안보실장 한다는 얘기도 아니고 말이죠. 그때 일을 어떻게 알아요? 이게 정권이 벌써 2번 바뀔 시점 이후인데 말이죠. 예. 김정은 때문에 전작권 연기를 추진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그 참여정부 때는 뭐 안보 무능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 참여정부는 전시작전 통제권을 환수받겠다 이랬고요. 안보에 유능하다고 자임하는 이 새누리당 정권은 우리는 도저히 안보를 혼자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이러면서 2번이나 이렇게 연기를 하고 말이죠. 예. 네. 유능한 거 맞습니까? 예. 자, 청와대가 탤런트 전지현 씨 트레이너로 지내기도 했던 네. 윤전추 씨. 예. 제2부속실 3급 행정관으로 채용한 데 이어서 네. 비슷한 시기에 1억 원 상당의 고가 개인 트레이닝 장비를 구입했다고요? 누가 쓴답니까? 글쎄요, 뭐 지금 보도에 따르면 VIP가 쓸 용도다라고 하니까 VIP 청와대에서 VIP가 누군지는 뭐 대략 감이 잡히실 겁니다만은 1억 원씩이나 하는 거예요? 그 역기 이런 게? 이제 윤전추 씨가 이렇게 본인이 활용했던 트레이닝 장비를 들여왔다고 하니까 말이죠. 뭐 액수를 보고 들여온 것 같진 않지만 따져보니 1억 정도 된다는 거죠. 네. 이 돈 어디서 나가겠습니까? 혈세로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또 일단 뭐 다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3급 행정관 물론 이 청와대 부속실 3급 행정관 정도면은 뭐 그 아무래도 정권이 끝나면 이제 곧 물러나야 될 그런 그건 당연한데. 예. 그렇긴 하지만 3급은 이게 참 대단하네요. 일반 공무원이 3급 되려면 고시 출신도 3급 되려면 한 20년 네. 정도 있어야 되는데. 이 30대 초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양반. 네. 일단 지금 2부속실 산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2부속실. 통상 이제 그동안은 남자 대통령이었단 말이죠. 제1부속실은 뭐 청와대 뭐 정말 비서실 기능을 담당했던 것이고요. 2부속실은 영부인 관리. 그랬죠. 네. 이러한데 말이죠. 지금은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으니까. 예. 네. 그래서 뭐 대통령이 사생활을 관리하는 건지 뭐 사실 이 부속실의 3급 행정관의 역할이 무엇인가 모호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번 그 개인 트레이닝 장비 구입했다는 소식을 접하고 이런 일 하는 데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와대가 구매한 것이 파워플레이트라는 미국산 장비인데 네. 최근 유명 배우들이 다이어트와 체형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면서 유명세를 탔는데 청와대가 주문한 사양은 최고급으로 현재 시세는 약 2,500만 원 정도로 확인됐으며 각종 장비를 합쳐보니까 대략 8,500에서 1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비용이 든다는 거지요. 네. 자, 그렇다면 박근혜 대통령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사용한 것 아니겠는가.
이런 의혹을 오늘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제기했습니다. 네. 청와대가 대통령의 몸매 관리를 위해서 필라스테 스튜디오를 만들었고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 장비들은 트레이너 없이 혼자 사용할 수 있는 장비가 아닌 것으로 활용이 돼서 민원 담당, 홍보 담당으로 발탁된 윤 전 출시가 결국에는 대통령 몸매 관리 행정관으로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갖게 만드는 겁니다. 새로운 직함이 하나 생겼군요. 예. 그러니까 이 장비들은 일반 헬스용 장비가 아니라 네. 몸매 관리를 위한 필라테스 스튜디오 장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세간에서는 이 장비를 이용한 트레이닝 풀 코스가 7시간 아니냐 이런 설도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한 바퀴 돌면 7시간 아니냐. 뭐 확인된 건 아닙니다. 뭐 여하간 그런 소문이 나돌고 있습니다. 풀코스. 예, 뭐 그 소문이 뭐 진실에 기반한 거라기보단 풍자성 소문이겠죠. 예. 대통령께서 굉장히 날씬해 보이시던데 또 이렇게까지 신경을 쓰시고 아무래도 외국 많이 다니시고 한복이 오태가 나려면 몸이 좀 좋으셔야겠죠. 네, 좋습니다. 뭐 대통령의 건강 관리는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1억 원 정도야 써야죠. 그런데 대통령에게 이런 헬스 장비가 없었나요? 근데 이거 퇴임하면 청와대에 두고 가야 될 텐데 나라 돈으로 구입한 거니까. 당연하죠. 근데 다음번 대통령이 나 이거 싫다고 안 쓴다 그러면 또 어디 창고에 처박혀 있다가 먼지 뒤집어 쓰고 버려지고 그러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MB만큼 이렇게 몸 관리 잘하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네, 그랬네. MB 때도 헬스 장비가 있었을 것도 같은데 추정하기로는. 그건 남성용이잖아요. 예. 그런가요? 네. 예. 자, 이명박 안 그래도 또 나왔네요. 예.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예. 퇴임하고 나서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박근혜 대통령보다 무려 6배나 많은 경호를 받았다고요? 예. 왜 전직인데 현직보다 이렇게 더 받습니까? 상징하는 바가 좀 있지 않을까요? 예. 왜 이렇게 경호를 많이 붙여야 할지 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 앞선 그 기사 또 이번 기사 둘 다 출처가 바로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입니다. 예. 대통령 경호실로부터 제출받은 국감 자료에 따르면 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는 퇴임 후 1년 7개월 동안 국내 행사로 무려 1924회, 해외 행사로 10회의 경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퇴임 후 참 바쁘시네. 국내 한 달에 한 번꼴로 어디 나댕겼대요. 해외 행사를요? 네. 야, 이거 개인 돈으로 나갔나요? 아니죠. 어떻게 개인 돈으로 갑니까? 대통령급 경호를 받으면 외국에 나갔다 하니, 일본, 카자흐스탄, 인도네시아, 미국. 같은 기간에 현직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 후 국내 행사가 316회, 해외 행사 11회 수준이었습니다. MB 부부가 박 대통령보다도 국내 행사에서 6배나 많은 경호를 받은 셈인데요. 일평균으로 나누면 하루 3차례 이상 경호를 받은 셈이 됩니다. 이 경호 비용, 이것도 다 돈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당연하죠. 예. 경호 비용을 절감하는 방법은 감옥에 보내는 한 군데 잘 모셔놓으면 되는데. 감옥에 보내면 된다. 이거 뭐 농담입니다. 예,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 같은 기간에 이희호 여사는 MB의 4분의 1 수준, 권양숙 여사는 9분의 1 수준의 경호를 받았다고 합니다. 최민희 의원은 대통령 경호실 관계자는 행사 규모에 따라서 투입 인력이 다르고 정확한 인원은 보안 상황이기 때문에 밝히기 어렵다 이렇게 답했다고 하는데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행사에 따라서 많게는 20명 내외, 적게는 10명 내외의 인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따라서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퇴임 후 이명박 전 대통령 내외에 대한 경우로만 대통령 경호실 인원이 많게는 연인원 4만여 명, 적게는 2만여 명이 투입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황당 뉴스 열전이었죠? 네. 하나 더 해볼까요? 더 해야죠. 예. 이거 너무 황당한 얘기만 듣고 났더니 뉴스 브리핑이 아니고 무슨 예능 프로 같아요. 예. 자, MB 이야기 좀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MB가 지난해 4월에 편법적인 방식을 통해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황금 시간대인 매일 토요일 오전 독점적으로 사용하다가 황제 테니스 논란을 일으켰죠. 그마저도 이 비용을 절반 깎아가지고 썼다고 하는군요. 그래서 반띵 정신을 퇴임 후에도 실천하시는 그런 각하의 모습을 우리가 또 볼 수 있었는데 말이죠. 자, 그리고 또,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4주기인 지난해 5월 23일에는
경남 거제시의 한 골프장에서 하금열 전 대통령 실장을 비롯한 재임 당시 참모들과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나서 물의를 빚었습니다. 네. 이게 말이죠. 누가 노무현을 죽였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이건 감정적이고 수사적인 표현이지요. 뭐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뭐 타살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러나 이 실상 죽음의 길로 몰아갔던 사람은 MB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런 날에 그것도 같은 경상남도의 골프장에서 골프나 쳤다니 이건 정말 염치가 없어도 이건 정말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이런 얘기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뭐 그런 그 골프 때도 당연히 경호실의 경호를 받았을 테고요. 네. 예. 이런 정말 염치를 모르는 이명박 씨의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은 정말 분을 삭히고 있습니다. 예. 자신이 아직도 대통령인 줄 알고 있나? 왜 이렇게 반띵 정신의 몸매 담당 3급 행정관이라 뭐 유행어가 될 것 같네요. 자, 방금 들어온 소식인데, 네. 우리 다름과 닮음님이 올려주셨네요. 네. 세월호 실종자 시신 추가 수습. 이게 한 100여일 만에 추가 수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도 수습이 안 돼가지고, 이제는 인양을 하자. 뭐. 어제 근데 이제 가족 투표에서 인양을 아직 시작할 때는 아니다라고 이제 투표 결과가 일단 나왔는데, 예. 이게 지금 2달 훨씬 넘게 만에 추가 수습이 이루어졌군요. 예. 여성으로 추정되고요. 예. 예, 하여튼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말이죠. 네. 참 세월호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대 분기점에 기가 막힌 그런 상황들이 자주 발생을 해서 참 많은 놀라움을 가합니다. 네. 유족들의 뜻이 모든 그 뜻에 우선하는 거죠. 102일이니까 102일 만이네요. 석 달 만이죠. 예. 실종자 수중수색. 추가로 선내에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겨울철 월동기도 오고 그래서 수색을 며칠 내로 중단하려고 그랬는데 해수부에서 장관이 또 그런 뉘앙스의 답변도 했고요. 예. 조금 그 방침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끝까지 한구라도 찾겠다는 약속 최선을 다해야겠죠. 예. 자, 이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장인이 사망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전남 여수경찰서에 따르면은 안철수 의원의 장인인 김우현 씨, 올해 81세인데요. 어젯밤 10시 반쯤 여수시 덕충동 동산교회 인근 아파트 산책로에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서 119에 신고했다고 합니다. 네. 응급처치를 받았지만 오늘 새벽에 심장마비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외국에서 귀국하는 막내딸을 마중하기 위해 산책 삼아서 터미널로 향하다가 비연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안철수 의원이 급히 내려갔는데 말이죠. 네, 오늘 새벽에 4시인가 내려갔다고 도착했다고. 예,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또 신해철 씨가 또 세상을 떠났지요. 어제 8시 때, 저녁 8시 때 이렇게 생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금 석연치 않은 점이 많아요. 예. 그런 것 같아요. 예. 두 병원을 옮겨다니면서 수술도 여러 차례 받고 했는데 유가족들이 알아서 필요한 조치는 취하겠습니다만 의료 사고 여부 이런 것들도 좀. 신해철 씨가 이 세상에 뿌린 그 아름다운 명작들 또 신해철 씨의 그 올해 나이가 46이란 점. 네. 가실 때가 아니죠. 또 지금 사실 가요계의 사상가다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아주 훌륭한 그런 철학들을 또 우리 사회에 공유했던 인물이 바로 신해철 씨인데, 제가 사실 저하고 이제 같은 나이대에 있는 남성들이 신해철 씨 음악을 너무나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제 나이 또래의 커뮤니티 들어갔더니 그냥 오늘 하루 종일 초상집 분위기더라고요. 더군다나 그 죽음에 이르는 과정이 너무 석연치 않고 너무 황망했고 급격하게 이렇게 진행됐기 때문에 더 그런 게 아닌가 싶고 저도 오프닝을 준비하면서 신해철 씨가 평소 남겼던 말들을 쭉 한번 뽑아서 읽어봤더니
뭐 저는 사실 가수로서는 그분을 잘 모릅니다. 예. 뭐 취향도 좀 맞질 않고 뭐 머리에 막 이상한 문신도 하고 그런 분이죠. 아닌가? 아무튼 좀 그랬는데 예. 글들을 보니까 예. 돌출적인 사람이라기보다는 분명한 그 반항과 저항 그리고 합리성에 대한 명백한 철학 이런 걸 좀 일관되게 느낄 수 있었어요. 서강대학교 철학과를 나왔습니다. 아, 철학과예요? 예. 뭐 노래한 사람들은 학과 공부는 잘 안 하죠. 중퇴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 그래요? 예. 이 기존의 어떤 그런, 이런 식의 그 교육에 대해서 반항을 하니, 뭐, 그 중퇴도 신해철답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 신대철 씨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분이죠.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자, 뭐, 비슷해서. 한 가지 좀, 예고를 드리자면은, 네. 금요일에 이제 발인을 하거든요. 네. 금요일 낮 2시에 신해철 씨 추모 방송을 저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하기로? 예. 여러분들 많이도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의 김용민 PD였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국민TV 뉴스K 앵커 노종면입니다. 정치 권력, 재벌, 특정 지배 주주로부터 오염되지 않는 언론, 국민TV가 그 실험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언론이 지속 가능하다면 다른 여러 언론도 따라올 것입니다. 닻을 올린 국민TV, 순항하도록 힘을 실어주십시오. 월 11,000원의 조합비 납입. 조합원 여러분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자동납부는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언론 혁명으로, 그래서 자부심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뉴스 속보를 전해드립니다. 무려 102일 만에, 그러니까 석 달이 좀 넘었죠. 102일 만에 세월호에서 실종자 한 분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여성으로 추정됩니다. 뉴스 행간 시작하죠. 청와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개선 작업을 연말까지 완료하겠다라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이 관련 오늘 낮에 올라온 연합뉴스 기사 일부를 들으시고 제 소견을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청와대는 오늘 공공기관의 과도한 복지를 포함한 방만 경영 행태를 바로잡기 위한 작업을 올해 연말까지 완료키로 했다. 대통령 비서실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앞서 미리 제출한 업무 현황 자료에서 공공기관에 대한 강도 높은 부채 관리, 방만 경영 개선, 정보 공개 확대 등을 통해 비정상적 경영 행태를 정상화하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네, 이건 뭐 오래전부터 예고해 왔던 거니까 연말까지 1차로 마무리를 짓겠다. 뭐 그거 가지고 시비를 삼거나 그럴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공공기관 방만 경영의 대표적인 케이스로 무슨 과다한 복지 이런 거를 들고 있는데 그거는 굳이 따지자면 몸통이라기보다는 지엽적인 것일 겁니다. 왜냐하면 물론 복지는 뭐 보편적 복지고 전 국민적 차원에서 복지 정책은 펼쳐져야 하는 것이고 각 사업장 또는 회사 단위별로 자기들의 필요에 맞는 복지 그리고 자기들의 회사 형편이나 그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복지를 늘리는 것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다만 공공기관은 나라 돈이 들어가는 곳이니까 기본적으로 아껴서 써야 한다.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염치를 좀 알아야 한다. 그럼 그 염치의 기준은 뭔가 사회의 통념상 또는 상식선에서 허용할 수 있는 어떤 모종의 평균점 같은 게 있을 수 있겠죠. 너무 과다한 복지를 해서 다른 데서는 전혀 꿈도 못 꾸는데 자기들은 뭐 해외 유학 보내는 아이들의 학자금의 70%까지 받는다는 이런 것은 좀 과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은 통계청에서 내놓은 표준적 한국인의 삶 이런 것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겠고요. 그런데 지금 과다한 복지가 어느 정도로 낮추면
평균적 복지가 되느냐 이 말씀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지금 청와대 정책에서는 아무래도 그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선 청와대의 방침을 제가 조금 더 일러드리고 얘기를 이어나가죠. 이를 위해서 청와대는 중간평가를 통해 추진 실적도 점검해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고요. 정부는 앞서서 지난 2013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이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을 만들어서 과도한 복리후생을 개선키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중점관리기관 38개, 그리고 중점 외기관, 그러니까 중점적으로 들여다보지는 않는 그런 기관이 255개입니다. 그래서 중점 외 기관을 포함한 303개 기관의 고용세습이나 퇴직, 교육, 의료비 등의 분야의 방만 운영을 개선키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작년 2월에요. 그러니까 올 12월까지 마무리 짓겠다면은 22개월 동안 이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만 경영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1인당 복리 후생비가 지난해 314만 원에서 올해는 그보다 24% 줄어든 한 76만 원 줄어들었답니다. 그래서 238만 원으로 떨어졌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그리고 공공기관 인사가 임기 만료 후에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임원의 임기 만료 일정 기간 전부터 인선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태산명동의 서일필 그런 말이 있죠. 큰 산을 잔뜩 쩌렁쩌렁 울리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쥐 한 마리 움직이더라. 이런 얘기인데 314만 원 복리 후생비 평균 그것을 238만 원으로 76만 원 줄이기 위해서 20개월 동안 일했습니까? 총 303개 기관이라고 그랬죠. 계산하기 좋게 그냥 300개 기관이라고 하십시다. 300개 기관에서 1인당 76만 원씩 줄였어요. 그럼 300개 기관의 총 근무 인원이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10,000명, 20,000명 더 많이 잡아도 좋고요. 한 10만 명이라고 칩시다. 그렇게 해서 1인당 76만 원 줄여서 그게 얼마나 되고 그렇게 하면 방만 경영이 일거에 해소되는 겁니까? 공공기관의 문제점은 방만 경영도 있지요. 그리고 방만 경영의 여러 양태 중에 하나가 계량화하기 쉽게 통계 뽑기 쉬운 게 복리 후생비 줄이는 거였어요. 그래서 76만 원만 이렇게 떨어뜨리고 나니까 이제 방만 경영이 다 해소된 겁니까? 보다 본질적인 문제는 자리 물려가기, 자리 물려받기, 공무원들이 그 자리를 자신의 퇴임 이후 갈 곳으로 생각하고 너무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들. 그래서 웬만한 공공기관에서는 자체 출신 수장이 나오면 그건 대단한 뉴스로 취급이 됩니다. 이런 거 뜯어 고치자는 것이거든요. 왜 우리나라 공무원들은 그가 행정고시를 패스했건 안 했건 사무관, 5급 사무관, 옛날로 말하면 진사죠. 5급 사무관, 벼슬관자로 시작했건 7급 주상가, 선비사자 그런 걸로, 그러니까 고시 출신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니까 사무관이건 주사건 뭘로 시작했건 간에 한번 공무원이 되면 공복을 입으면 공공의 노비여야 하건만 그때부터 거드름 피우고 거들먹거리면서 주인 행세하려 들더니 사람 부리기 좋아하고 호령하기 좋아하고 어디 가서 밥이나 술, 골프는 당연히 대접받고 얻어 마셔야 하는 걸로 생각하고 그리고 퇴임하면 이번에 공무원 연금 이제 어떻게 그건 한번 지켜보십시다만 퇴임하면 최소한 9년 정도는 그래서 자기 나이 66, 7세 정도까지는 이 공공기관에 갔다가 그보다 조금 공공단체 산하기관에 갔다가 그 다음에 거기에 지휘를 받는 무슨 협회 이런 곳에 상근 부회장, 전무이사 요런 직함을 달고 가서
3년에서 9년씩 최소한 66, 7세까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솔직히 이게 방송이 아니면 해 먹어야 한다고 이런 표현을 쓰고 싶지만 차마 그럴 수는 없기에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주변에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왜 당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런가 보다라고 무기력하게 우리는 관행적으로 그런 걸 인정해야 하는 거죠. 그들이 공무원에서 중간 퇴임이건 정년 퇴임이건 하고 나서 가는 곳들은 대개 경쟁 무풍지대입니다. 관청이 해야 할 일을 옛날에는 관청이 다 했는데 민간에게 권한을 이양한다. 공무원의 도장들 갖고 있잖아요. 인허가권. 그것의 부작용이 너무 많으니까, 즉 민폐가 크니까 공무원들이 갖고 있는 기능의 상당 부분을 민간에 이전한다는 명분으로 만든 것들이 대부분 공공기관입니다. 공기업 말고요. 공기업과 공공기관은 명백히 다르지요. 그 공공기관은 신분상은 99.9%는 공무원이고요. 그러니까 다 정년 보장되고 급여 수준은 공무원보다 높고요. 공무원들이 자기들이 심부름 시켜가면서 일 부려먹으려고 만든 기관이니까, 그리고 자기가 퇴임하면 가게 될 기관이니까 임금 책정할 때 좀 후하게 합니다. 그 공공기관 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다 해당 부처 공무원들이 만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탄생 및 존속 여부는 공무원이 쥐고 있어요. 그리고 그 공공기관의 후생복진이 여러 가지 신분상 특혜니 이런 것들을 다 현역 공무원들이 만들어준 겁니다. 그 사람들이 하고 싶어서 그렇게 된 거 하나도 없어요. 하고 싶으면 공무원한테 와서 조아리고 머리 굽신굽신 조아리면 그 공무원은 국회의원회관에 가서 상임위원 소속 해당 의원실 막 찾아다니면서 역시 조아리고 굽신굽신하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 게 필요합니다. 올려줘야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다 해서 만들어서 그걸 짬짬이라고 해도 좋고요. 입법 과정이라고 해도 좋고요. 어쨌거나 국회를 거쳐서 이제 공공기관이 만들어진 겁니다. 저는 주장합니다. 공무원들이 일단 개혁되어야 합니다. 공무원들의 일하는 방식, 사고 방식, 어제까지 어떻게 해왔냐 하는 선례만 찾는 그런 업무 방식. 어제까지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하는 것. 그래서 세월호 참사 당일날 그 우왕좌왕이 빚어졌던 겁니다. 그거 고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세월호 특별법이나 세월호 유가족을 저렇게 찬밥 취급하고 이제는 눈 부라리면서 그만하라고 하니 공무원들 그 업무 방식 개선 되겠습니까? 백년 하청이지요. 그런 점에서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대단히 실망하고 분노합니다. 세월호 참사라는 304명 목숨과 바꾸는 일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공무원들의 관행적, 게으른, 과거의 선례만 찾고 하나도 모험하지 않고 창조적 파괴 이런 것들은 꿈도 꾸지 않는, 우리 세금으로 밥 축내면서 먹고 사는, 머슴이면서도 우리 위에서 군림하려 드는 그 공무원들의 버르장머리 뜯어 고칠 유일한 기회였는데 놓쳤습니다. 청와대 7시간 뭔가 추궁받고 제대로 답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7시간 동안 무슨 일 있었냐고 하니까 오늘 국정감사 자료 내놓은 거 보니까 7번에 걸쳐서 대통령은 지시를 내렸다 하는데 결국 동문서답이더군요. 다시 이 얘기로 돌아가겠습니다. 공무원들이 바뀌어야 하는데 일단 못 바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내년에 어떻게 뜯어 고칠지 모르겠습니다. 사고방식과 업무 관행을 뜯어 고치지 않으면 그들이 심부름 시키면서 허드렛 일 시키려고 만들어 놓은 공공기관 기본적으로 바로잡기 힘듭니다. 이까지 돈 76만 원 복리후생비 줄이려고 그랬던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끼치는 민폐, 그동안 관폐하라는 이름하에 행해졌던 모든 적폐들, 부정부패의 고리, 그다음에 뇌물의 먹이 사슬 고리, 이런 것들 뜯어 고치라고 했는데 방만경영이라는 이름으로 두리뭉실하게 이름 짓고서 정량화하기
좋으니까, 수치로 비교하기 좋으니까 결국 얘기 초점을 몰아간 것은 복리후생비밖에 안 됐습니다. 이래서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공무원들의 이너 서클, 그거 깨트리지 않는 한 공공기관의 비리, 그다음에 공무원들 심부름 해주고 그 대신 편하게 여생을 보장받는 그런 행태들을 당연히 혁파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진영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이 너무나 많은 국민 혈세를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들이 나랏돈 예산 지원받지 않으면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겠습니다. 그들이 무슨 복리후생을 하든 관여할 필요가 없죠. 자기들이 알아서 벌어서 먹고 살고 그렇게 하겠다는데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금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재취업 금지법 같은 거 좀 더 강화해야 되고요. 민간에서 공공기관의 수장이 나올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공무원들이 왜 퇴임하고 나면 공공기관만 그렇게 혈안이 돼서 찾아가는 줄 아십니까? 어쩔 때는 3년 임기 안 됐는데 2년만 하고 1년 남았는데도 그만두는 일이 있습니다. 왜 그러는 줄 아세요? 자기 원래 있던 그 정부 부처에서 무슨 인사 변동 요인이 생겨가지고 어떤 사람을 이 자리에 보내야겠는데 이미 와 있던 사람 임기가 한 1년 남았어요. 그런데 지금 본청, 공무원에서는 이 사람을 빨리 내보내야 돼요. 그럼 와가지고 사정합니다. 분명히 당신 다음번에 한 번 더 하게 해줄 테니까 일단 1년 남았지만 요번은 좀 양보하시오. 이런 작업들을 중앙부처의 총무과장이란 사람들이 합니다. 인사, 조직 다루는 총무과장. 총무과장은 현직 공무원들에 관한 일뿐만이 아니라 이른바 오비들, 교통정리, 인사교통정리. 아무개 차관, 아무개 실장은 여기에 있으니까 그 다음 어느 자리 가시고 그럼 거기에 있던 분은 또 어디로 돌리고 이렇게 연쇄적으로 도미노처럼 이런 거 합니다. 총무과장. 대단히 중요한 과장이죠. 공무원들에게는.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총무과장 일하는 건 하나도 없어요. 한 가지도. 자기들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자기들. 공무원들을 위해서. 제가 무슨 행정부의 중요한 책임을 만약에 맡게 된다면 저는 그런 제도 기본적으로 싹 다 뜯어 고쳐버리겠습니다. 공공기관 개혁 및 공무원들의 업무 시스템 혁파 문제를 복리후생비로 몰고 가는 것은 호랑이를 그리려다가 고양이도 못 그려서 쥐새끼 하나 그려놓고 작품이라고 내놓는 작태에 불과합니다. 저는 오늘 청와대의 연내까지 완료하겠다. 이게 공무원들 실적주의고 형식주의거든요. 이런 것들 규탄합니다. 뉴스 행간이었습니다. 경남 거창에 사는 조합원 백함나무님. 남편의 유언으로 온 가족이 미디어 협동조합원이 됐습니다. 라디오 비평 들으실 때마다 아이고 속이 시원하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본인이 먼저 하시고요, 가입을. 예, 그 뜻을 이제 알았기 때문에 손자, 손녀 6명까지 그렇게 이제 다 가입을 하게 됐지. 작고한 부부는 왜 국민TV 조합원 가입, 이것이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언론운동이라고 확신했을까요? 가슴 아픈 가족사가 있었습니다. 전에 민족일보 조영수 그분 그때부터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저 동아투이 그때 남편이 저 광고도 내고 또 한겨레 주주도 되시고 저희 시어른 되시는 분이 보도연맹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중학교 때 아버지가 억울하게 그리고 옥살이 하실 때 그 도시락을 가지고 감옥에 가서 어느 날 갑자기 그래 이제 총살 당했다는 그런 걸 안 겪었으면은 또 평범하게 살았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도 공정언론 건설에 함께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국민.tv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조합원으로 가입해주세요. 전화 서울 3144-7737, 3144-0933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네, 6시 8분 30초 막 접어들었습니다. 게시판 좀 보겠습니다. 브로콜리. 이게 무슨 야채든가요, 브로콜리? 사람들은 7이 행운의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분한테는 빌어먹을 망할 놈의 숫자가 되었군요. 하긴 별명까지 칠뿐이니까.
네, 뭐 짐작들 하시리라고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워렌 버핏 67조. 역시 이분은 숫자와 통계에 굉장히 강하시죠. 아마 경제 쪽에, 실물 경제, 어떤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이 아니신가 싶은데, 이번 공무원 연금 개선안, 어제 새누리당에서 발표했죠. 그게 앞으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조금 문제가 많다고는 하더군요. 그렇지만 진일보한 측면도 있고, 상당히 좋게 평가하는 것들도 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도 물론 관심사고 그 관련해서 숫자들과 통계들 인용해서 아주 적확하게 글을 올려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블루벨벳님, 제가 좀 방금 뉴스 행간하면서 약간 좀 심하게 너무 그랬나요? 제 일갈이 늘 속 시원하다고는 하시는데 네, 조금 답답해서 그랬습니다. 공무원들의 형식주의가 몇 번씩 나오는 말인데 결국은 용두사미가 되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국가 개조라는 말을 대통령이 했는데 실은 필요한 건 정부 개조였죠. 국가가 잘못돼서 4.16 참사가 일어났던 게 아니고 정부가 잘못돼서 사고가 사건으로 됐던 거 아닙니까? 그럼 정부를 바꾸면 되는 건데 괜히 국가를 들먹이면서 말이죠. 헬스케어. 헬스가 아니고 헬스케어군요. 헬스카다. 회사도 어려워지면 회식비 줄이고 이면지 쓰라 하고 난리를 칩니다만 그건 비상이라는 시그널을 보내는 요식 행위일 뿐이다. 유능한 경영자는 직원에게 티내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중요도나 긴급도에 맞춰 조정할 것들을 챙긴다. 불필요한 부속실에 억대 헬스 장비 사들인 것은 후생 복립이 아니냐. 그게 답이라면 그것부터 치워야지요. 네, 제대로 꼬집으셨군요. 지금 공공기관 300군데 76만 원 복리후생비 줄였다고 성과라고 내세우는데 1억 원짜리 헬스인지 필라테스 장비 사는 거 이거 맞죠? 후생복리비로 쓴 거겠죠. 네. 오늘 수습된 102일 만에 수습된 여성 추정 시신은 단원고 2학년의 황지현 양으로 추정된다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가 밝혔습니다. 오케이 마리님께서 올려주셨군요. 이제 실종자들은 9명 남았습니다. 은반지님, 아까 제가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한 말씀 드렸는데 이런 거였군요. 고 신해철 씨가 머리에 뱀 문신을 한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몰고 간 쥐새끼를 잡는다는 의미에서 한 겁니다. 그런 뜻이 있었나요? 네, 저는 그냥 그 락 가수의 자유로운 패션의 표현 이런 건 줄 알았더니 또 이런 의미 부여도 있었던 거군요. 네, 고맙습니다. 안 그래도 신해철 씨 죽음 관련해서 가수 신대철, 아마 이분이 신중현 씨 아들인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저는 이분의 왕팬입니다. 글을 기가 막히게 잘 쓰십니다. 촌철살인이고 그러니까 저의 대중가요인 가수들에 대한 편견을 명확하고 아주 철저하게 깨주신 분이 신대철 씨인데 친구 신청을 아무리 해도 안 받아주셔서 그냥 저는 팔로잉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신해철 씨가 지난 17일 S모 병원에 입원해서 장유착 수술을 받은 이후 이 신대철 씨가 아주 격한 말들을 쏟고 있더라고요. 복수해줘야겠다, 각오하라 이런 말도 하고 그랬는데 의료사고 여부 이런 것들 가족들이 알아서 조치를 취하겠죠. 근데 의료사고가 그 분쟁을 규명하는 게 대단히 힘들어서 말이죠.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왕싸가지님이 그 신대철 씨의 페이스북 페이지를 아마 캡처해서 그런 것 같죠? 그렇게 올려주셨네요. 혹시 아직 모르신다면 페이스북에서 신대철 씨 페이지 한번 가끔 가보시면 말이죠. 음악 외적인 것들에 대한 굉장히 신선하고 그런 발언 그리고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조국 등등등 여러 사람이 와서 공유해가고 굉장히 팬이 많습니다.
홍세화 선생님 글 하나 같이 읽을까요? 그리고 공유하고 정가선책 넘어갈게요. 돈이 돈다 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점점 더 겸손의 미덕을 만나기 어렵다. 돈 있는 자 돈으로 오만하고 지위 있는 자 지위로 오만하고, 깨 시민은 지적 윤리적 우월감으로 오만한데 위의 아무 것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 세상이 안 입겁고 더러운데 겸손할 까닭이 없다. 생활의 좌우명으로 두고 삼을 만한 그런 글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게시판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보겠고요. 정가산책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밴드에 전주에 오신다고 공고를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대접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셔서 흔쾌히 제가 식사 준비는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가지고, 세월호 유가족이 6.5kg의 십자가를 들고 안산에서 진도로, 진도에서 대전으로 가던 길. 함께 동행하기도 했고 길목마다 식사를 대접했던 따뜻한 이웃이 있었습니다. 바로 미디어 협동조합 조합원이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 전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조합원 수정원 님입니다. 성황버섯 닭백숙하고요. 그 한우 전문점을 하시는 분이 그분께서도 불고기를 협찬해 주시고 해가지고 이제 밥이랑 해서 반찬 이렇게 싸서 제가 좀 보내드린 적이 있고요. 하루빨리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서 유가족들의 가슴 아픈 그런 부분들을 빨리 풀어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 만드는 아름다운 공동체 미디어 협동조합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미디어 협동조합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0933 서울전화 3144-7737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네, 게시판 양정대 기자하고 전화 연결하는 사이에 잠깐 게시판 한두 개 더 보죠. 저의 무지를 용서해 주십시오. 신대철과 신해철 그 이름이 조금 유사해서 처음에는 무슨 같은 팀이거나 또 뭐였는데, 신대철 씨는 락 음악계의 대부 신중현 씨의 첫째 아들이고 그 아래로 동생들이 신윤철, 신석철 삼형제가 있다네요. 이번에 작고한 신해철 씨와 신대철 씨는 락 음악계의 선후배 사이라는 거 말고는 아무 연관이 없고요. 하긴 다 알고 계시는데 지금 저만 몰라서 이러는 거죠. 미안합니다. 작고한 신해철 씨가 서태지 씨와 외육촌간이라고 한다네요. 외가 쪽으로 육촌? 아, 그렇군요. 신해철 씨가 본명인가요? 가운데 끝에가 모두 철자여서 잠시 제가 헷갈렸습니다. 집에 가면 LP판도 한 장 있고 그랬는데 제가 그런 걸 잘 몰랐네요. 체벌 금지 운동의 선구자가 신해철이라는군요. 체벌 금지 학교. 2004년 4월 23일 체벌의 완전한 금지와 추방을 목적으로 체벌 금지 법제화 추진 모임을 다음 카페에 결성했고, 그 법제화의 첫 결실이 서울과 경기도에서 지금 추진되고 있는 학생인권 조례. 네, 이건 우리가 모르고 있는 팩트인데 왕싸가지님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한테는 일정 부분 굉장히 큰 의미 있는 일을 했고, 사실 그렇군요. 그래서 저는 마왕 신해철이라고 그래서 마자는 좀 안 좋은 데다 붙이는 건가 아닌가 그랬는데, 이분이 파격적인 발언만 한 게 아니고 이런 것들도 실질적으로 뭘 하고 그랬군요. 네, 양정대 기자하고 조금 지금 국회 기자실이 좀 분주한 모양입니다. 생방송 날 항상 이런 게 있는데, 체벌 금지 운동이라. 왕싸가지님 글 다시 하나 볼까요? 자신의 장례식 때 굳이 검은 정장 입고 오지 안 입고 오게 했으면 좋겠다고 했답니다. 신해철 씨가. 이게 이번엔 너무 황망하게 수술을 하고 바로 뇌사 상태에 빠지고 이랬기 때문에 평소에 해뒀던 말들이겠죠?
그 이유가 굳이 검은 정장을 입지 않아도 뭐 이렇게 오라 이랬던 게 가난한 뮤지션들에게 정장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거였답니다. 그러니까 강자한테는 바른 말하고 약자한테는 마음을 나눴던 마왕. 그래서 다들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고 추모하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명복을 빕니다. 이강윤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바빴죠, 오늘? 오늘 이게 제가 바쁜 게 아니고 네. 후배들이 바빴는데 그냥 그거 생기느라고. 아, 기사 데스크 봐주느라고 그러셨구나.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우리 연결 시간이 꼭 조간신문 기자들 제일 바쁠 때하고 그래서 늘 마음에 걸렸어요. 미안해요. 아닙니다.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서 더 고마워하고 계신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자, 정해봅시다. 예, 청와대가, 오늘. 네. 네네. 말씀하세요. 청와대가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를 받았는데요. 네. 가장 핵심이 될 만한, 논란이 될 만한 내용이 지금 몇 가지 꼽으라면 일단 세월호 참사 당일날 대통령 행정. 대통령의 이른바 7시간 행정 문제가 있을 거고요. 네. 또 최근에 이제 이 전시작전 통제권 무기한 연기 이 논란이 크죠. 그리고 이제 기본적으로 인사 참사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는 하도 많이 나와서 낙하산 문제 오늘 또 일부 논란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것도 그렇고 그다음에 오늘 한겨레 신문이 아주 대문짝만하게 기사를 썼었죠. 그 3급 행정관으로 들어온 사람 윤전추 씨. 예.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 팩트는 다 전했습니다. 네네. 네. 그 논란도 좀 제기가 됐었는데요. 예. 어쨌든 오늘 가장 좀 아마 많은 청취자분들이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런 좀 중요한 현안들이 있으면 이 국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인터넷 의사중계로 이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 내용을 다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거든요. 저는 좀 우리 청취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국민들이 좀 보셨으면 좋겠는데. 국회 TV? 예, 국회 TV 말고요. TV 말고 국회 인터넷에서 볼 수가 홈페이지에서. 있습니다. 예, 홈페이지에 가면 국회 의사중계 란이 있는데요. 거기에 가면 국회 운영위 찾아서 들어가면 오늘 그 국정감사 하고 있는 그 모습을 실시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가장 큰 이슈가 됐던 게 바로 그겁니다.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제출받은 그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자료를 오늘 배포를 했고요. 핵심 내용은 대통령이 오전 10시에 첫 보고를 받고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대본을 방문할 때까지 그 7시간여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서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 이게 이제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별로 구체적이지 않던데요, 읽어봤더니. 청와대가 밝힌 내용을 보면 대통령이 한 사람의 인명피해도 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라. 객실도 샅샅이 뒤져라. 객실도 샅샅이 뒤져라.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해라. 이런 지시를 했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2시 50분에 이 보고가, 이 구조인원에 대한 보고가 잘못 들어와서 안보실장한테 다시 전화해서 이 구조인원 혼선 통계 혼선 문제에 대해서도 거듭 확인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사회자께서 전혀 구체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이제 그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요. 예. 미안합니다. 앞질러 나가서. 아마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그리고 또 그동안에 나왔던 기사들 이런 것들 보면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중학생 정도만 돼도 그런 사안이 벌어져서 지시를 하게 된다면 당연히 한 사람의 생명이라도 놓치지 않고 다 구해야 된다. 이런 지시할 거고 또 해경 특공대라도 투입해라. 이런 지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도대체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그 보고의 구체적인 내용이 뭔지 그리고 그 보고를 통해서 대통령이 도대체 지시를 이렇게 했다는데 그 지시의 내용이 어떤 경로로 어떻게 전달이 됐는지 그리고 실제로 대통령이 어디에서 청와대 내부, 청와대 경내 어디에서
어떤 보고를 했는지 이런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오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기관 증인으로 나왔는데 이 설명하는 내용은 이겁니다. 이 대통령이 언제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는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미래에도 이거는 국가안보에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니 밝히지 못하는 점 양해해달라. 이게 이제 앵무새처럼 되뇌인 말인데요. 오늘 아주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충격적인 표현이 하나 있었는데요. 뭐요? 김기춘 비서실장의 답변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나를 비롯해서 이 청와대 참모들은 아침에 출근했다가 저녁에 퇴근하는 시간 이렇게 아침에 출근하고 퇴근하고 하는 게 정해져 있지만 예. 박근혜 대통령은 눈을 뜨면 출근하는 거고 잠자리에 드는 게 곧 퇴근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은 관저에 있더라도 근무하는 거다. 어디에 있든 대통령이 있는 곳이면 거기서는 바로 근무를 하는 거다. 업무를 보는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세간의 의혹들 중에서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잡아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그 뭐 눈수술을 했느니 그 시간에 관저에 있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와잖아요, 지금. 예.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고 있는지를 오늘 김기춘 비서실장이 좀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 아니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7시간 행적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뭐 구체적으로 7번이나 구체적인 지시를 했을 정도로 사안들 다 챙기고 있었다. 이게 이제 청와대가 하고 싶은 얘기인 것 같은데요. 네. 아마도 그 얘기를 듣는 많은 국민들은 아이고 어째서 저렇게 아직도 얘기를 못할까? 진짜 뭔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양 기자 저 연기력도 아주 많이 늘었습니다. 아이고 한숨이 아주 그냥 기사를 딱 압축시키네요. 예. 오늘 청와대 발표는 뭐 동문서답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궁금한 것, 맞습니다. 이거 궁금하다고 하는 게 계속 딴소리만 하고. 자, 요거 잠깐 좀 압축해서 전해주실까요? 네네. 새정치연합 차기 당권 주자들, 뭐 아직 대권 말하긴 이르고 당권 주자들 슬슬 몸을 푸는 모양인데 최근에 문재인 의원, 뭐 기자들하고 산에 갔다 왔다고요? 예, 아마 그 보도는 안 나갔을 거고요. 네, 못 본 것 같네. 5% 해서 좀 움직임을 보였던 모양인데요. 산에 간 거 되게 사진 기사 하나 올리던데 왜 이런 것까지 오프를 걸었지? 글쎄 말입니다. 진짜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 또 정세균 비대위원 뭐 열심히 이렇게 당원교육차 이 지도부의 당원교육차 이제 전국 각지 돌아다니면서 이 이제 자신이 구상하는 당의 발전된 모습 그리고 이 대선 승리, 총선 대선 승리를 위해서 당이 어떻게 가야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문재인 의원도 충남도당에 가서 특강을 했는데 아직 그 내용을 제가 전달받지는 못했는데요. 이 문재인 의원 최근에 어제 그제 오늘 뭐 이렇게 기사가 조금씩 나오는 게 이제 본격적으로 좀 당권 도전을 위해서 몸풀기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 외교안보 분야 그동안에 좀 문 의원이 취약하다 이런 비판을 평가를 받았었던 그 지점과 관련해서 이 박근혜 대통령 또 청와대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얘기를 좀 하기 시작했는데 문재인 의원이 지난주 엊그제 토요일 날 일부 새정치민주연합 출입 기자들을 사고 같이 북한산 등반을 했다고 합니다. 이 북한산 등반이 조금 특별한 좀 의미 부여를 할 만한 게 지금까지 문재인 의원이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일부 지지자들이나 뭐 이렇게 움직인 경우는 있었지만 이 언론인들과 함께 산행을 한 건 굉장히 드문 일입니다. 네. 대선 후보 되고 나서 한번 산에 갔었죠. 그랬었죠. 그 이후로는 사실 작년에 그 주변 참모들은 뭐 이렇게 기자들과의 스킨십 그리고 지지자들과의 스킨십을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었다 그러는데 문재인 의원 본인이 좀 손사래를 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의원이 본인이 직접 먼저 이 참모들한테 제안을 해서 이번에 성사된 건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문 의원 본인이 뭐 당장 내년 2월, 3월에 있을 전당대회 당권에 나가겠다 뭐 이렇게 마음을 붙였다는 뭐 그것보다는 문재인 의원이 조금 뭐랄까 이렇게 낯가림을 하는 것 같은 그런 그 이전에 이 정치 스타일을 좀 벗어나려고 하는 자기 변화에 대한 좀 뭐랄까 몸부림 이런 것들이 시작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이 산행에 다녀왔던 동료 기자들 얘기를 들어봤더니 문 의원이 굉장히 좀 소탈한 그리고 그러면서 좀 굉장히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자기 입장을 분명하게 표시를 하더랍니다. 그런 걸 보면 이제 문재인 의원도 좀 본격적으로 좀 길게 2년, 3년 앞 내다보고 좀 정치 행보를 시작한 걸로 봐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문 의원이 어쨌거나 좀 예전에 약간 그 수줍어한달까 또는 소극적인 거 이런 거를 일부러 많이 깨고 있는 게 좀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본인이 좀 직접 노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앞으로 좀 관심 있게 볼 대목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마감하고 겹쳐서 바빴는데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산책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관하여 논의하고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 전액을 편성하지 않기로 결의하였습니다. 시도 교육감들이 이렇게 나오자 중앙정부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 하고 싶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하지 않아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일단 각 시도 교육청이 재량으로 지출하는 부분을 조정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교육청으로 공을 넘겼습니다.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정부가 보증해 줄 테니 빚을 내라고 말합니다. 지방교육 재정의 어려움은 여타 재량 지출 사업의 급속한 확대에도 그 원인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량 지출의 구조조정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재량 지출이란 무엇일까? 황우여 교육부 장관 친절하게 지목해주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관련하여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누리과정 소요 예산 전액을 보통교부금 산출기초에 반영하도록 배분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간략하게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리과정이 5세에서 3, 4세로 확대되면서 특히 복지부가 담당하던 재정 부담을 교육부가 담당하게 된 부분이 약 5천억에서 5,400억 가량으로 추산이 됩니다. 이미 5세 누리과정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3, 4세에 대해서도 그동안 교육부가 지방교육청과 함께 이 부분을 담당해 왔기 때문에 유아교육 재정은 교육재정, 특별히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으로 해소하는 것이 법령상 타당하다는 것이 교육부의 입장입니다. 교육감들께서는 불편성에 대해서 언급하신 바 있지만 전체적인 부분은 교육재정이 열악한 상황이라 5조 내지 심지어는 6조가량의 결손이 예상되는 것을 교육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구 노력을 아주 강도 있게 교육부와 교육청에서 함께 하려고 합니다. 특별히 대선 공약도 많이 연기되는 상황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교육감들의 공약에 대해서도 한 5천억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재고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없애면 누리예산 확보 가능할까? 장회국 광주교육감의 인터뷰.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을 줄여서라도 이 중앙정부 대선 공약 이행하라. 근데 한 가지 궁금한 게요. 이 무상급식 예산을 줄이거나 안 하게 되면 누리과정 예산이 충당이 되는지요?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무상급식은 시도 교육감들의 공약으로 이미 잘 추진해 왔고 국민들로부터 환영받고 지지받는 좋은 정책이에요. 예. 그래서 그거를 본떠서 대선 공약으로 이게 무상 보육을 들고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먼저 잘하고 있는 국민의 환영을 받고 있는 무상급식은 그대로 하고 무상 보육은 따로 예산을 마련해서 정부에서 책임지고 이거를 하도록 해야지. 잘 해오고 있는 무상급식을 줄여서 해라?
저는 그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 예산은 무상 보육을 위한 누리과정 예산이 실질적으로 무상급식 예산보다 약 3배 정도가 더 듭니다. 예. 그러니까 무상급식을 줄이거나 안 하더라도 그 예산 충당 자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무상급식 없애는 게 목적인가? 누리 예산 3분의 1이라도 확보하는 게 목적인가?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평론가 이강윤이 진행하는 이강윤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이강윤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네, 국제뉴스 비껴보는 시간입니다. 프레시안 윤재석 위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주말 잘 보내셨나요? 예, 잘 보냈습니다. 굉장히 건강하신 모습으로 나오셨습니다. 네. 자, 오늘 첫 번째. 북한, 일본 간에 시작된 일본인 납치 문제, 당국 간 협의, 그 소식부터 좀 전해주시죠. 그렇습니다. 이 북한과 일본이 오늘 평양에서 납치 문제와 관련한 당국 간 협의를 시작했다고 교도통신과 NHK가 평양발로 보도를 했는데 연합뉴스에도 그 사진이 떴죠. 납치 문제 등에 관한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서대하 북한 국가안전보위부 부부장. 이 사람 네. 군인입니다. 네. 그리고 이하라 주니치 일본 외무성 아시아 대양주국장 등 양측 당국자들이 오늘 오전에 평양 내에 있는 특별조사위 전용청사에서 협의에 착수했습니다. 네. 내일까지 진행될 예정인 이번 협의에 일본 측 당국자가 12명, 북한 측 당국자 8명이 각각 참석을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서대하 부부장 등 4명이 군복 차림입니다. 이것도 참 특이해요. 그러게요. 납치 문제 논의인데 아무튼 어제 방북한 이하라 국장은 협의 때 일본은 납치 문제가 최우선 과제다. 그리고 북한이 진행 중인 모든 일본인에 관한 조사 가운데 정부가 공식 인정한 납치 피해자 이제 공인 납북자라고 하는데 네, 네. 12명의 안부 재조사를 최우선으로 할 것을 요구했다. 이렇게 이제 교도통신이 전했는데 그 매구미 사건 뭐 이런 것도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납치 혐의가 있는 사람 전원이 재조사하겠다. 그래가지고 북일이 대탕트로 들어가는 그런 조짐이었었죠. 네. 자, 그간 북한, 일본 간에 오갔던 일본인 납치 문제 논의 사례, 차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까요? 그래 보겠습니다. 납치 문제와 관련한 일본 정부 당국자의 방북으로는 2004년 11월 그러니까 꼭 10년 만에 다시 이루어진 셈인데 네. 이하라 국장 등의 그 평양행은 지난 9월 29일 중국 심양에서 열린 북일 외무성 국장급 협의 때 당국자를 파견해서 직접 납치 문제 조사 상황을 청취하라는 북한의 제안에 일본이 응하면서 성사된 거죠. 근데 좀 전에 진행자도 말씀하셨지만 그 대땅뜨 조짐은 지난 5월 말에 스웨덴의 스톡홀름에서 진행된 북일 외무성 국장급 회담에서 북한이 일본 정부가 공인한 납북자뿐 아니라 자국 내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를 한 다음에 생존이 확인된 사람은 귀국시키는 방향으로 이를 추진하고 일본은 독자적으로 취한 대북 제재 일부를 해제한다는 합의가 이루어진 셈인데 이게 주고받고 하자의 얘기죠. 예. 이에 따라서 북한은 지난 7월 4일에 북한 내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인 조사기관인 특별조사위원회를 이제 만들어서 조사에 나섰고 같은 날에 일본은 독자적인 대북 제재 중에 일부를 해제한 바 있죠. 그렇지만 이게 그렇게 진행이 잘 되진 않았어요. 예. 자, 다음은 외신 일주일에 2번 하는 정리해 주시는 거니까 수니파 극렬 무장단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아주 골치 아픈데 이슬람 국가의 IS 그 준동이 연일 그치지 않고 있어요. 이번에는 시리아 북서부 도시를 급습했다고요? 네. 우리가 이슬람 국가라는 정파가 국가냐 아니냐 그 논란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상 지금 국가입니다. 왜냐하면 이라크 북부 아르빌을 중심으로 한 북부, 그다음에 아르빌. 시리아 동부를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그게 사실상 국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제가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린 거고. 자기들의 통치권 아래 지금 영역을 확실히 확보하고 있다 이 말씀이죠. 그러니까 냉정히 얘기하면 준국가 체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까지를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진출한 거죠. 그래서
정부군을 학살했습니다. 이게 이제 인디펜던트 영국 신문이 오늘 보도한 내용인데 네. IS와 알카에다 연계단체인 알-누스라 전선 소속 무장대원 수백 명이 정부군이 지키고 있는 이들리브주의 주도 이들리브에 들이닥쳐서 도심에 위치한 주 정부 청사를 점거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청사에서 정부군을 생포해서 차례로 이들이 잘 쓰는 참수를 시작했는데 네. 시 외곽에 주둔하고 있던 정부군이 도심으로 진격해서 가까스로 청사를 탈환했을 땐 이미 시리아 고위 장교 그리고 병사를 포함해서 최소한 70명이 참수당한 비였다고 하는데 70명. 야, 이렇게 되면 이게 어떻게 정규군이 게릴라한테 진셈이네. 그러게요. 참 한심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이 IS의 준동이 그만큼 세다는 얘기도. 그 뭐 80여 개국에서 온 거의 자원 출정병들. 무서운 거예요. 그러게요. 신념으로 부장했다는 거는 이건 돈 뭐 받고 하는 용병이 아니라. 때문에. 이들은 그러니까 Sacred War 영어를 써서 죄송한데 성전을 치르는 듯한 그렇게 참여하는 모양이죠. 그렇죠. 자, 오늘은 미국의 대-IS 공격의 경제학에 대해서 좀 짧은 강의를 해주시겠다고. 제가 만든 용어인데 멋있는데. 우리가 한번 따져봐야 될 거 아닙니까? 깊이 한번 들여다보죠. 들어가느냐. 네네. 미국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이 IS를 공습하는 데 드는 비용이 하루 830만 달러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 돈으로 한 87억 정도 된다. 10억쯤 쓰는군요. 이렇게 밝혀졌는데 네. 빌 어번 미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8월 8일 공습 시작 이후에 5억 5천만 달러를 썼다. 네. 그러니까 뭐 5천여억 원? 뭐 그 정도 되는 그렇죠. 거죠. 6억 달러 잡고. 그렇죠. 대략 그 정도 되는데. 네. 그렇지만 외부에서는 미 국방부가 공습 비용을 실제보다 적게 산정하겠다. 이렇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예. 사실 외부라고 할 수도 없어요. 미 국방부냐 연구 전문기관입니다. 네. 전략예산평가센터인데 CSBA의 펜타곤의 산하 기관 그렇죠. 그런 예산도 받죠. 예. 그렇지만 우리나라 같지 않고 얘네들은 독립적이고 독자적으로 연구를 하고 그 결과를 밝혀죠. 토드 해리슨 연구원이 9월 29일 날 분석을 한 보고서에 따르면 공습 비용으로 연간 24억 내지 38억 달러. 그러니까 2,500억 원 내지 거의 4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는데 만약 폭격의 강도가 더 강해지면 공습 비용은 더 늘어나죠. 한 2배 정도 늘어난다고 할 수 있는데 지난 15일에 미국이 이제 그 명명을 했지 않습니까? 예. Inherent Reserve 내재된 결단으로 명명한 이번 공습에서 정찰기를 띄우는 데 드는 비용이 프레데터가 있죠. 그리고 리퍼 무인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시간당 1,000달러에서 고고도 정찰기, 뭐 우리나라도 이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만 글로벌 호크의 경우는 1시간당 7,000달러까지 드는 돈이 다양하고요. 지상 감시 첨단 정찰기는 E8 조인트 스타즈를 띄우면 비용은 시간당 22,000달러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공습 비용 말고 미국의 대-IS 작전 비용은 그거보다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건 공습만 한 거고. 예. 그러니까 총체적인 비용으로 따진다면 이게 더 커지는데. 전비. 예. IS 격투에 드는 미국의 작전 비용은 연간 130억 내지 2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3조, 거의 14조 원에서 23조 원 정도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인데 이 CSBA 전략예산평가센터는 먼저 IS 작전이 본격화된 지난 6월 중순부터 9월 말까지 7억 8천만 달러에서 9억 3천만 달러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한다면서 이것을 2014 미국 회계연도의 국방예산에 따지면 한 0.2%에 달하는 만만치 않은 액수죠. 그렇긴 한데 그런데 국방 예산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군요. 예. 1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0.2%라고요. 네. 그럼 2조 달러란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어마어마하네요. 자, 그래서 IS를 상대로 하는 미국의 공습은 터무니없는 비경제적 전쟁이다. 이런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일예로 3천만 원짜리 픽업 트럭 한 대 부수는데 투입된 공습 비용이 5억 원이다.
이게 아주 극명하게 예를 들어서 한 그 비경제전이라는 그 비아냥의 원초적 그 사례라고 볼 수 있는데 누가 한 네이밍인지 모르겠는데 기가 막힌 비유군요. 그렇죠. 3천만 원짜리 트럭 하나 때려 부수려고 5억짜리 미사일을 쏘고 있다. 근데 이 비경제전이라는 비아냥을 한 기관이 네. 다른 것도 아닌 미 외교 전문지인 Foreign Policy 이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아주 굉장히 그 정교한 그런 분석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지난 4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서 이 Foreign Policy가 얘기를 한 건데 이날에 그 미 전투기들이 이라크와 시리아에서 IS 세력에 대해서 모두 9차례 공습을 퍼부어가지고 탱크 2대, 불도저 1대, 장갑, 수송, 험비 얘네들이 어떻게 험비를 갖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미군들 쓰는 커다란 자동차 말하는 기름 아주 먹는 하마죠. 이 험비 3대 그리고 종류가 정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차량 1대 등 장비와 일단의 IS 병력과 사격진지 6곳을 파괴했다고 전했는데 이런 식으로 따지면은 전체 이날 파괴된 장비가 한 100억 정도 수준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공수비용이죠. 픽업 트럭을 부수려고 미국이 대당 2억 달러, 그러니까 2천억 원 가량 하는 최첨단 최고가 전투기를 동원했다는 사실인데 전체적으로 한번 그 계산을 해보면 11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서 미국이 파기한 것은 1억 300만 달러에서 1억 7천만 달러 수준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그 BC 분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Benefit Cost Analysis라고 그러는데 네네. 우리가 하잖아요. 무슨 4대 강도 거짓말로 했지만 그렇죠. BC 분석으로 따져도 0.11에서 0.15입니다. 그럼 장사가 되는 겁니까? 이렇게 돈 쓰면은 이거 감사원 행정감사에 걸리는데 한국 같으면. 그러면 그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 무기 소모 하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무기 소모를 하자는 의미는 뭡니까? 미국의 밀리터리 인더스트리얼 컴플렉스 배불리기다. 군산복합체. 군산복합체 배불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역시 명쾌하게 저희는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아주 참 좋은데요. 3천만 원짜리 트럭 한 대 부수려고 5억짜리 미사일을 쐈다. 이거 오바마 전쟁 오래 끌고 가기 쉽지 않겠습니다. 그럼요. 자, 6시 46분 들어왔는데요. 윤재석, 소통의 달인 윤재석 위원이 출연하시니까 청취자분께서 질문을 하나 주셨는데 지금 바로 즉답은 힘드실 것 같고 참고는 한번 해주시죠. 다음번에 숙제해오죠. 네, 국민연금으로 대량 살상용 무기인 확산탄을 제조하는 산티아 생산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한화와 풍산에 각각 1,678억 원과 844억 원을 투자했답니다. 국민연금에서요. 상당히 큰 돈이네요. 그런데 지금 이분 왕싸가리님 설명에 의하면 확산탄이라는 것은 커다란 모탄, 어미 모자겠죠. 모탄 속에 수백 개의 작은 포탄을 집어넣는 탄을 말하는데 이른바 항공폭탄처럼 지상까지 떨어져서 폭발하지만 떨어지는 도중에 자탄을 사방으로 퍼뜨려서 굉장히 많은 면적, 광범위한 면적을 초토화시키는, 그러니까 도중에 이렇게 산란한다 이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리아 내전 당시 정부군에서 알레포 지역에 투하했다고 하는데 맞는지 궁금하네요.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네이팜탄에서 어떤 진화된 폭탄 아닌가 생각되는데 한번 공부를 해보겠고요. 그리고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투자 대비 소득이 많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돈에 그래요. 이골이 난 사람들이. 어쨌거나 굉장히 아주 세세한 전문적인 것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언젠가 한번 왜 우리 윤 의원께서도 무기 특집 한번 하시겠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그때 묶어서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시죠. 자, 에볼라. 미국에서는 아직도 굉장히 큰 골칫거리인데 나이지리아 같은 데서는 에볼라 퇴치 선언도 나오긴 했지만 에볼라 얘기 좀 들려주시죠. 연방질병통제센터가 오늘 각 주마다 짝입기식으로 마련되어 있는 대응 지침을 통일을 하기 위해서 서둘러 새 지침을 놓았습니다. 자가격리를 권고하는 내용의 새 지침인데 문제는 뉴욕주와 뉴저지주 그리고 조지아주 등 이 에볼라와 직접 관련이 있는 주 정부가 굉장히 반발하고 있어서 실행될지 의문이 되는데 CDC 지침의 핵심은 서아프리카 에볼라 창궐국을 방문한 사람들의 위험도를 차등화시킨 점입니다. 그러니까
고위험군은 귀국 후에 자택에서 스스로 격리 조치를 한 뒤 감염 여부를 관찰해야 하고 지하철 같은 대중교통의 이용도 불허하는데 이게 이제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그 반면에 현지에서 자원봉사라고 돌아온 의료진에게는 어느 정도 또는 미국 의료시설에서 에볼라 환자를 돌본 의료진은 약간의 감염 위험이 있는 것으로 각각 판단해서 보건당국이 에볼라 감염 증상 여부를 관찰하기로 이렇게 이제 차등을 했는데, 이것은 사실 그 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뉴욕, 뉴저지, 일리노이 그리고 조지아주 등 일부 주 정부가 서아프리카에서 에볼라 환자와 접촉한 뒤 귀국한 사람들을 3주간 의무 격리하겠다고 발표했다가 논란이 거세자 자가격리로 한 발짝 물러선 뒤에 나온 건데, 네.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 국민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보호하라는 것이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연방질병통제센터의 조치는 좀 뒤처진 조치다. 꾸오모 뉴욕 주지사도 오늘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연방정부와의 협조하에 일하고 있지만 연방질병통제센터의 지침에는 동의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엇박자가 나가면은 뭐 연방정부로서도 굉장히 난처해지죠. 예. 그런데 네. 미국 정부조차도 엇박자가 나요. 왜냐하면 국방부는 CDC의 그 지침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미 국방부는 에볼라 구호 활동을 위해서 서아프리카에 파견됐다가 귀환한 병력 중에 일부를 이탈리아에서 사실상 격리 조치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뒤죽박죽이죠 지금. 거기도 난맥상이 있군요. 그나저나 윤 기자님, 그 뉴저지주에 한국인들이 좀 삽니까? 지금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뉴욕에서 생업을 하는 많은 분들이 뉴저지에 살면서 포틀이나 이런데 그래서 뉴저지주와 그 강 하나 건너가지고 맨하탄 건너오고 그렇죠. 그 입출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살죠. 배가 왔다 갔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민들이 많이 살고 계신 뉴욕주와 뉴저지주가 다 에볼라의 위험 지역이라는 거 이것도 한번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래서 제가 지금 쳐다볼 만한 그런 미국에 워낙 오래 또 사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차 여쭤봤던 거예요. 전 서부하고 중서부에 좀 있었죠. 동부는 전혀 모르시겠군요. 네. 전혀는 아니고. 전혀는 아니고 많이 가봤죠. 예, 죄송합니다. 자,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 좀 볼까요? 예. 현지 시간 26일, 그러니까 사실상 어제 치러진 브라질 대선 결선 투표에서 호세프 현 대통령이 힘겹게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왜 힘겹게라고 얘기하냐? 그 월드컵에서 아주 참패하고 그래갖고 뭐 대선이 어려울 거다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렇죠. 그건 뭐 일시적인 현상일 거고요. 예. 아무튼 간에 결선 투표 결과 좌파 성향인 이 호세프 대통령이 51.64%, 그리고 중도 우파 성향의 네베스 후보가 48%를 얻어서 간발의 차로 앞섰는데 이게 뭐 지난 대한민국 대선하고 비슷하네요. 그렇네요. 프로테이지가 퍼센티지가 거의 똑같은데. 근데 브라질은 의무 투표제를 합니다. 그래서 유권자의 그 투표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데 의무 투표제는 조금 이따 말씀드리는데 1억 4천만 명의 유권자 중에서 300만 표가 승부를 가른 거니까 예전에 노무현 이회창 때 그 아주 간발의 차 그때 30만 표였나요? 노무현 때는 42만 표. 55만 표죠. DJ하고 이회창 때가 그게 30만 표였죠. 그게 52만 표고. 그런데 우리는 그때 그걸 간발의 차였는데 이게 300만 표도 굉장한 간발의 차죠. 그렇죠. 인구 사이즈가 우리보다 훨씬 크니까. 그런데 의무 투표제를 한번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 재밌어요. 의무적으로 유권자에게 투표를 참여하거나 그다음에 선거일에 투표장에 나오도록 강제를 하는 제도인데 그러니까 이 선거권이란 게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의무이기도 하다는 그런 취지죠. 그래서 투표 불참자에게는 일정한 벌칙이나 불이익이 부과되는데 예컨대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심지어 투표권을 박탈할 수도 있습니다. 뭐 브라질이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의무 투표제라는 거에 취지가 그렇다 이거죠. 그리고 불이익으로는 공공 서비스 이용을 제한한다. 뭐 주차를 못하게 한다. 이거 괜찮은데. 제가 보기엔 이거 한번 시행해 볼 만한 그런 제도라고 봐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기권도 정치적 의사 표현이다 이거죠. 이렇게 또 보면은 또 다른 측면도 있죠. 기권도.
그럼 그냥 투표장까지 가서 안 하면 되잖아. 그렇죠. 네. 아니 근데 그 적극적인 기권 표시. 예. 왜냐하면 이게 항상 우리 투표율이 문제가 되고 한 표당 그 들어가는 세금을 국민 1인당 인구수로 나누면은 하나 그러면 450만 원짜리 선거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지난 대선이. 그러니까 국민은 도리로 사실 투표는 해야죠. 그렇습니다. 네. 예. 아주 그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해야죠. 네. 그 국민의 도리 아니겠습니까? 남미는 또 사람들이 게으르고 좀 놀기 좋아하니까 이런 걸 도입하고 있군요. 네. 자, 말씀 이어가 주시죠. 예, 그런데 문제는 사실 호세프는 제 표현에 따르면 예. 룰라 시우바 전 대통령의 아바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후광을 얻고서 계속 대통령이 됐고 이제 재선에 성공한 거라고 볼 수 있겠는데 문제는 재선의 기쁨도 잠시 앞으로 가시밭길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죠. 네. 예. 예를 들면은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경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나라나. 근데 그렇죠. 특히 신흥 경제 5개 나라 브릭스라고 그러죠. 이 브릭스의 S가 원래 복수를 지칭하던 건데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합세를 해서 이제 5나라가 됐는데 호세프 대통령 집권 1기의 성적표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2010년 7.6%였던 경제 성장률이 집권 1년 만에 2.75%로 곤두박질을 한 것을 시작을 해서 올해 1, 2분기 경제 성장률은 또 마이너스예요. 아, 브라질이 작년, 재작년까지 굉장히 좋다 그래가지고 브라질 해외 채권 투자 이런 거 유행이었는데. 네, 많았죠. 그런데 지금 올해 벌써 1, 2분기가 굉장히 그 마이너스로 계속되니까 호세프로서는 굉장히 불리한 거고요. 네. IMF 국제통화기금이 또 브라질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0.3%로 전망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호세프로서는 굉장한 과제죠. 예. 잘 알겠습니다. 브라질 향후 대통령의 숙제까지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도 역시 국제뉴스 비껴보기 명쾌한 프레시안의 윤재석 위원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마무리 말씀 드릴 건데요. 지금 진도 팽목항이 약간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시신을 또 추가로 찾았는데 유속이 너무 빨라서 인양은 못하고 있다네요. 그러니까 지금 9분, 이제 9분 남았는데 그분들에게 하루빨리 좋은 소식, 오늘 밤에 뉴스를 좀 계속 잘 주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0월 28일 마무리 말씀 드리죠.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직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하기 전까지 7시간 동안 모두 7차례에 걸쳐서 구두 또는 전화로 지시를 내렸다고 청와대가 오늘 밝혔습니다. 대통령은 최초 보고를 받은 지 15분 뒤 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서 여객선 내 객실 등을 철저히 확인해서 누락 인원이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오후 2시 50분 190명 추가 구조 인원은 잘못된 것이라는 정정보고가 올라오자 7분 후에 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를 해서 통계 혼선에 대해서 확인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후 5시 15분 중대본에 가서는 학생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있는데 그것을 찾는 게 그리 힘드냐는 엉뚱한 말을 왜 하셨죠?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은 왜 그런 황당한 상황 인식을 하고 있었느냐, 그리고 왜 긴급회의를 대통령은 한 번도 소집하지 않았느냐는 겁니다. 동문서답 그만하십시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강윤이었습니다. 내일 뵙죠.